매주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 두 당선자 모시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앞서서 지금 방금 뉴스에서 저희가 좀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혜진입니다. 각서라고 해서 뵀다가 이제 정치화투로 오셨어요. 이 정치화투는 현역 의원들 위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좀 제가 원외일 때 그때 뵀던 거죠. 예. 링이 좀 달라진 거죠 이제. 먼저 그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예, 원외일 때 뵙다가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뵙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또 정책위 의장까지 지금 노리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차근차근 좀 말씀 듣고요. 예. 또 저희 시사본부와는 전화로만 저희가 좀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도 오늘 정치화투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취자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으셨었는데 선거 기간 고생도 좀 많으셨다면서요. 선거 기간에 뭐 다들 고생하죠. 지금은 좀 어떻게 좀 여유가 좀 생기셨어요?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뭐 선거 때에 비하면 뭐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지금 22개월 됐는데 아이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어린이날 선물은 뭘 좀? 어린이날 선물 준비 못했고요. 예. 오늘도 사실은 밖으로 나온다고 혼 많이 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두 분 당선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정치화투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또 통합당 이번 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앞서서 방금 뉴스에서 좀 소개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 당내 상황 좀 어떤지 그리고 새 후보로 좀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 그 송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네. 5월 7일 날 선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라고 할까요? 그게 5월 6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지금 여기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네, 뭐 공동 뭐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별개당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지금 그 애초에 3파전이라고 보도가 됐다가 오늘 권영세 그리고 조혜진 이 조합이 러닝메이트가 지금 다 새롭게 등장하게 됐어요. 원래는 5파전이었다가 발표한 사람이 3명에서 3파전이었다가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접고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쪽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4파전이 됐는데 내일 후보 등록을 해야 최종적으로. 내일까지 등록은 마감인가요? 내일 등록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를 확보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다들 뭐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열심히 뛰어다녔지만은 파트너를 못 구한 분이 나오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경쟁 구도가 좁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트너를 못 구하면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민주당은 그 원내대표만 출마하면 되고 그래서 원내대표 본인만 등록하면 되는데 저희는 규정이 틀려가지고 파트너까지 정해져야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 후보까지 정해져야 후보 등록이 됩니다. 아마 그게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저희 당은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를 책임지고 당 전체를 책임지는 건 이제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은 그런 당대표를 보좌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 구조가 아닌데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은 그게 아니라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원내대표가 같이 가는 구조로 아마 정책위 의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저희가 원내대표만 뽑는 규정이었다가 그 당시 민주당이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패키지로 하는 걸 바퀴 해가지고 서로가 바꾼 거군요. 따라갔는데 또 민주당은 또 바뀌고 저희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정책의장 후보 구하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구하기가?
알고 보니까 원래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네.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선됐거든요. 그 당시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3고 초려, 5고 초려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까지 해가면서 뭐 어디 가서 찾아서 무작정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걸 보고서 그 자체가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제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저희 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숫자가 확 줄어들었고 예. 원내대 지도부 권한이 이제 의석 숫자에 비례하는데 그 지도부 권한도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민주당이 하는 걸 막을 방법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런 정도로 이제 힘이 빠진 지도부로 출범을 하니까 성과 내기 어려울 거다. 그 반면에 당이 참패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수습하고 하려면은 굳은 일은 많을 거다. 네. 그 때문에 뜻은 있었지만 이번엔 패스하자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4년 쉬고 들어와 놓으니까 네. 초선 재선들은 알 기회가 없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불쑥 와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본인도 이제 몸을 실는 거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건데 그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하고 그 조혜진 당선자하고 같이 그 원에서 생활해 본 적은 없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뵙는 건 처음입니다. 예. 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아마 정책위 의장이 거기다 또 고생은 많이 하는데 빚은 덜 나는 원내대표에 네. 비해서 그런 자리라서 아마 더 구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특히 의원들의 표심은 정말 알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곤 네. 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의 지금 예상은 지금 뭐 물론 대놓고 말씀하실 수는 좀 없는 상황이시긴 하겠지만 특히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더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선배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 농담으로는 만약에 원내대표 후보가 이제 2명이 나왔다. 그럼 2명이 받을 거라고 네. 받을 거라고 그 얘기된 표만 합산하면 한 4,500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 찍어주겠다 하니까 예. 순수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고 표를 합산해 보면은 뭐 의원 정수보다 훨씬 많은 표가 나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마음 알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좀 들어보거나 분위기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초선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네, 평가가 네. 모든 캠프에서 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는 지금 비대위 관련한 거의 모든 뭐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애초에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명수, 김태흠, 주호영 의원 이쪽은 뭐 주호영 의원은 비대위 이제 좀 찬성의 입장이고 예. 이명수,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유보적인 입장들, 반대하는 입장들을 좀 보여왔었는데 지금 그 권영진, 조혜진 러닝메이트 이쪽은 어떻습니까? 권영세 후보는 찬성. 죄송합니다. 예. 찬성, 저는 반대였고 현재도 그 입장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재철 군안대행 체제에서 네. 이 문제를 본인들이 결정 안 하고 뒤로 이제 넘기면서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네. 그 총회에 이거를 안건을 올려가지고 토론을 해서 총회를 모아서 결정을 해달라. 네. 돼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당선될 경우에도 당선자 총회에서 다수 의견적으로 이제 결론이 날 거고. 그럼 그게 권영세 후보 쪽 의견이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제 의견 쪽이면 제 의견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개개인이 그 원내대표 후보나 정치의장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당선자 총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 결론대로 가는 거고, 그거는 타 후보들도 입장 공통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자와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가 지금 5월 29일까지인가요? 네, 5월 29일까지입니다. 예. 지금 현 이인영, 심재철 두 원내대표가 8일입니다. 국민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입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양당 이 8일 국회 본회의 개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주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 헌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될 경우에는요. 예. 이제 대통령이 그 안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요. 네. 공고를 하면은 그 60일 내에 그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예. 표결을 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그 헌법 규정에 따라서 되든 안 되든 네. 표결 절차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예. 저희 당도 그런 원칙이 좀 지켜질 필요는 있다. 가결되든 안 되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당 입장이 지금 나왔나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예. 절차 자체는 밟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뻔한 건데 부결될 게 뻔한 건데 네. 그걸 위해서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의원들을 왜 모으려고 하느냐 이런 그 의견들에다가 다수가 이걸 사실 반대하는데 네. 일부 우리 미래통합당 현역 20대 의원 가운데서 제안에 그 발의에 네. 동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김무성 의원과 몇 분이 계셨다고 예. 들었어요. 가까운 곳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혹시라도 뭐 본회의장에서 어떤 뭐 변수가 생기긴 하진 그런 염려 네네. 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또 반대한 분도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본회의 개최는 좀 그 주저하는 상황? 저희 당의 입장으로 보면은 개최되기 어렵죠. 네. 근데 좀 아쉬운 게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헌법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면 이제 판단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에 이건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그 우려라는 게 통과될까 봐 그런 우려인데 아예 절차를 안 밟겠다. 네.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수라면은 헌법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게 보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안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수다. 우리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참 이게 어렵네요. 입장을 좀 주시죠. 예. 저는 뭐 20대 국회 현역이 아니니까 우리 과정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참여를 못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닌데 예. 하여튼 뭐 이런 지금 헌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들이 상당히 이 괴리가 큽니다. 우리도 줄기차게 개헌을 요구해왔고 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 그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개헌 추진 의사 강한데 내용이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제왕적 권력, 네. 대통령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를 상당히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접점이 없어서 21대에서도 개헌 논의는 있을 거고 또 양당에서 추진 과정이 있겠지만은 이런 데 대한 사전 접점이 없으면은 서로 정치적 논란만 벌이고 갈등만 이야기하다가 실질적인 이 논의나 심의 또 개헌안 작성 이런 작업까지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전적
입장 조율이 먼저 우선되는 알겠습니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헌법의 어떤 전체적인 개편에 관련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로 발의되어 있는 개헌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원포인트 개헌안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한 20분 정도 참여하실 정도로 뭐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만다. 요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20대 국회 때 진행됐던 개헌 논의에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과 저희 당이 상당히 접근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 권력 체계 부분에서 총리 추천제, 국회 추천제, 그거 정도만 그 큰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20대 국회 때 안 계셨으니까 뭐 그 논의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걸 지실 건 아니시지만 완전히 뭐 논의가 없었다거나 파행이 됐었다거나 뭐 이런 건 또 아니다라는 점도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국민 개헌 발안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법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안 드려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민의 뭐 100만 명 이상의 일정 정도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헌법 개헌 내용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을 뭐라고 헌법에서는 지칭하냐면 헌법 제정권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어서 헌법을 만드는 제정권자는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제정권자인데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모순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몇몇 의원님들이 특히 다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자에 참여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대하는 건 또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마 다선 의원님, 김무성 의원님이나 원혜영 의원님 같은 다선 의원님들이 아마 수년간 뭐 더 길게는 10년 넘게 고민을 해오시다가 한번 이거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개헌안을 발의하시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표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권으로 열더라도 지금 우리 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 표결이 되려면은 3분의 2는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표결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표결로 갈 수도 없다. 없습니다. 우리 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이 국민 발안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헌법의 정신이나 뭐 자연법적인 원리도 그 국민이 헌법 제정권자,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헌법 제정권자이지만 그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의 주인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를 구성하고 또 대통령을 뽑고 행정부를 뽑아 그게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임의 원리인데 그렇지만 이 헌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 규범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도 절반은 동의를 해야 발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3분의 2는 동의를 해야 그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의 아주 산술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반은 동의를 해야 발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3분의 2는 동의를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주 산술적인 거지만은 근데 아주 그 산술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반이라는 건 2,500만이고 5천만 중에 2,500만이거든요. 2,500만은 동의를 해야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100만 명만 동의하면 발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은 5명이 됩니까? 6명만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의제하고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발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요건 100만 명 그건 대의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서 국민이 직접 하려고 하면 최소한 2,500만 아니라도 1,000만 원 서명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께는 저는 뭐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뭐 찬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은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에. 그러면 저희가 국회의원으로 아마 21대 또 개원하면 선서를 하게 될 겁니다. 헌법을 준수한다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표를 던지시면 되는 거고 반대표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동료 의원들 설득해서 반대표를 던지도록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고 또 보수의 가치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헌법에 하여야 한다는 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간극을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메우려고 하느냐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와투 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또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8일에 본회의 열어서 개헌안 표결을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또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께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20대 국회 때 이제 개헌 관련된 많은 작업을 거쳐서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뭐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제가 지금 남아있고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저는 개헌 논의로 모든 에너지를 정치적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헌 드라이브가 걸려야 된다 또는 뭐 걸 거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그 새 21대 임기 초기에는 그렇죠. 근데 아마 중반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사회가 정상화되면 그 이후로는 둘째 해 정도나 이때는 여야 할 것 없이 각자 또 이 문제 제기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국가 발전에 좀 미래 비전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가 여야 또 진보 보수 간의 이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세계관의 차이, 국가 간의 차이, 헌법 간의 차이 이런 게 격차가 너무 크고 그 상태에서 이 접점이 굉장히 쉽지 않은 개헌 방향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은 장외에서부터 벌써 들고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체제의 문제가 돼버리면은 장외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버리고 그러면 장내도 그 국회 안에 개헌 논의도 거기에 연동이 돼가지고 서로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접점이 안 생기고 그러면 국가적 에너지만 낭비하고 개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개헌안은 물론이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부터 기초적으로 좀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여야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부터 지금 논란이 계속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돌았었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말 사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신변 이상설을 주장했던 탈북 당선자들의 주장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에서도 지나쳤다는 비판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 두 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네. 또 갑자기 변화된 자기 본인들의 신분,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된 이 짧은 기간에 이 변화가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오는 일종의 그 적응 과정 또는 뭐 해프닝이라고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애정을 갖고 좀 바라봐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지고 다들 탐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실체가 뭔가.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의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탐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알아보고 결론을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이런 아주 내밀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 접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전 세계의 언론도 제대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보기관들도 약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 실체에 접근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파악하고 또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한계가 엄연히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관성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늘 대답해 오던 관성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과했다. 좀 괴리가 있었고 그리고 헌법기관이 된 네.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은 그에 대한 그 발언의 무게가 틀린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전복된 측면이 있어서 이분들도 이제 뒤늦게 그런 점을 깨닫고 자중하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뭐 징계를 하라거나 네. 뭐 상임위를 어디로 보내라거나 이런 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박주민 의원께서는요. 사실 이제 그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그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반복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번 발언을 그냥 뭐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봐서 넘기자. 그래서 그렇게 넘겼을 때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번 상황도 논란이 크게 됐던 건 혼란이 진짜 컸었던 겁니다. 두 분 발언 때문에. 심지어 뭐 CNN 같은 외국 언론에서도 네. 그 혼란을 겪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냥 뭐 이분들 상황이 바뀐 거고 뭐 이분들 뭐 또 약간 당황했을 테니 넘어가자라고 해서 넘어가면 그래서 또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저는 오히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의 이제 일부 의원님들은 뭐 당에서 당 차원에서 뭔가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43분 정도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그 상임위에서도 일부 뭐 국방이라든가 정보위 쪽에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재발되면 그때는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 커진 책임에 대한 조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정을 가지고 좀 이거는 이 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정치인으로 적응을 하든 뭐 근로자들로 적응하든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북한 내부의 내밀한 정보에 실제 접근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힘듭니다. 다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지위로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때 10초 남았습니다. 그런 뉴스 그런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이분들의 역량을 100%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 기능을 좀 존중해 줄 필요 있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님.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자주 보여왔던 모습을 통해서 좀 비춰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이 뭐였냐면 막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막말에 반복되는 과정을 또 살펴보면은 전혀 당에서는 엄하게 징계를 안 합니다. 오히려 두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이라는 게 반복이 되고 거의 이제 뭐 체질화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정도거든요. 이분들도 만약에 이번에 아무런 어떤 명확한 그런 절차 없이 지나가면은 막말에 예에 좀 비춰보면은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 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오히려 이분들이 다른 어떤 행보를 하실 때 당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지. 뭐 이런 게 오히려 안전망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